태양계에는 지구와 매우 가깝게 공전하는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근지구천체 애니오라 부르고 있죠. 특히 2004년에는 아포피스라는 큰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큼 아주 가깝게 접근해 인류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2.7%나 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370m 크기로 이것이 만약 지구와 충돌할 경우 핵무기급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는 즉시 과학계는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죠. 문제는 이 거대한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4월 13일 지구와 무려 31,60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리는 대한민국의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위성 고도인 36,500km 궤도보다도 더 지구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나사의 정밀 분석 끝에 2029년과 2036년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만 나사가 전파망 원경으로 아포피스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스치듯 비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측 결과를 알고서도 아포피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갑자기 우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행성이 튀어나와 아포피스와 부딪히게 된다면 자신의 비행 궤도를 엉뚱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야르콥스키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런 우연들이 모여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나사는 이미 소행성 아포피스를 가까이서 연구하기 위해 이 같은 미션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를 근접하여 스쳐 지나갈 때의 사건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한때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졌던 아포피스 소행성과 이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오시리스 탐사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목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7월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우주 물체가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된 행성 충돌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의 영향은 지구 근접 물체에 대한 과학계 및 대중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전례 없는 천문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장의 조성력으로 인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조각들은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충돌 사건으로 목성 표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운석 충돌이 행성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류가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물론 과학계조차 소행성이나 혜성이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과학계에서는 소행성 충돌은 수백만 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태양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가 언제든지 목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와 미국 정부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와 국가들은 지구 근접 물체 관찰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태양계에서 근지구천체 애니오를 식별하고 추적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포피스는 2004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약 1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4 MM4로 지정된 너비 370m 암석으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에 따라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37분의 1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류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37분의 1 확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아포피스는 처음엔 무명의 소행성으로 발견되었으며 한 달 뒤에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아포피스는 이집트 신화 속 파괴의 신이라는 뜻으로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포피스 장축의 길이는 약 370m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보다 더 큰 소행성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포피스처럼 지름 400m에 가까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름 20에서 50m급 소행성만 하더라도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는 지름 50m급 소행성이 떨어져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초토화되었죠. 지름이 400m일 경우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만 배 위력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 대한민국의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는 지름 200m가량의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 이 운석 충돌로 인해 서울과 부산까지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100년 이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100만 분의 1보다는 높으며 지구 위협 천체 4개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하게 될 확률이 2.7%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그날은 앞으로 5년 뒤인 2029년 4월 14일 6시 46분이 될 거라고 예측하였죠. 이때 아포피스와 지구와의 거리는 약 32,000km로 대한민국 통신위성인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약 4,000km는 더 지구와 가깝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3등급에서 4등급의 밝기로 지구에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이 이처럼 지구에 가까이 접근할 확률은 향후 100년 안에는 없다는 결론을 이미 공개하였죠. 그런데도 연구진은 아포피스의 비행 궤도가 다른 소행성과 충돌로 갑자기 바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9년 아포피스가 지구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아포피스가 갑자기 우주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소행성과 부딪힌다면 소행성의 궤도가 엉뚱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근 과학계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새로운 계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웨스턴대와 워털루대 연구진은 태양계 내부에 알려진 130만 개 소행성의 궤도를 모두 분석했으며 2029년 전 아포피스 비행 궤도와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확인하였다고 밝혔죠. 연구진은 공식 발표를 통해 아포피스가 다른 소행성과 궤도가 겹쳐 서로 부딪히는 일은 예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나마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계산된 것은 크산투스라는 소행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아포피스와 2026년 12월 1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계 내 이미 밝혀진 소행성 130만 개를 시뮬레이션하여 파악한 것에 국한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은 소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데 아마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 멸종을 일으킬 정도의 수킬로미터 소행성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수백 미터짜리의 소행성과 해성은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포피스는 아직 멀리서 관찰한 게 전부이며 소행성의 형태 또한 길쭉한 땅콩 모양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2018년 명왕성을 탐사한 뉴호라이즌스호가 태양계 끝 카이퍼 벨트에서 찍어보낸 소행성 울티마툴레처럼 아포피스가 두 개의 천체가 맞닿아 있는 눈사람 모양일 경우 지구에 근접할 때 균열이 생겨 둘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르코프스키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햇빛이 회전하는 소행성에 닿으면 햇빛을 받는 부분은 뜨거워집니다. 소행성이 회전하면서 햇빛이 없는 쪽은 차가워지고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소행성에 작은 출력을 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야르코프스키 효과는 모델링하기 어렵지만 소행성이 끝나는 위치를 결정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르코프스키 효과가 아포피스의 궤도를 어떻게 교란시킬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구에 접근할 때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야르코프스키 효과가 아포피스를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궤적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가 발견된 이후 그 궤적을 주시해 왔습니다. 지상 관측과 레이더 측정에 따라 이 소행성은 순수한 중력 궤도에서 천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포피스가 지구 가까이에 오기 전에 탐사선을 보내 정확한 형태와 지질 성분을 파악하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 경로에 들어선다면 인류는 행성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나사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비행 궤도를 바꾸는 소행성 경로 변경 실험인 다트 미션을 진행하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다트 미션을 포함한 소행성 지구 방어 기술은
모두 걸음마 단계에 있어 앞으로도 아포피스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오시리스 탐사선의 임무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오시리스 아펙스는 소행성 베누에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2016년 오시리스 렉스라는 이름으로 발사된 것과 동일한 탐사선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베누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샘플을 채취한 뒤 2023년 9월 24일 지구로 다시 가져왔죠. 우주선은 베누의 파편이 담긴 캡슐을 지구 대기권으로 방출했고 이 캡슐은 지구로 하강했습니다. 베누 샘플은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샘플 중 가장 큰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은 우주를 향한 새로운 여행을 계속하였죠. 베누 샘플이 담긴 캡슐을 방출한 지 20분 만에 오시리스 탐사선은 추진기를 발사하며 현재 오시리스 아펙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하게 되면 오시리스 탐사선은 지구 중력을 활용해 소행성 주변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아포피스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해 지구로 보낼 것입니다. 이번 탐사 미션은 베누의 경우와 달리 아포피스에서는 샘플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표면에 접근해 소행성 표면에서 5m 이내로 낙하한 후 추진기로 폭발시켜 소행성의 내부 물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탐사할 예정이죠. 그리고 1년 반에 걸쳐 아포피스 표면을 광범위하게 매핑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할 경우 지구의 조성력으로 인해 소행성 표면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죠. 이것은 소행성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탐사선의 관측으로 소행성의 궤도 운동을 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2029년 아포피스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죠. 미국의 경우 현재 MIT 등 4개 기관에서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대만과 프랑스도 아포피스 탐사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소행성 탐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 관계자들은 제8차 행성방위 회의에서 아포피스를 조사하기 위해 작은 우주선 그룹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죠. 아포피스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몇몇 위험한 소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 우주에서 온 거대한 바위가 우리 지구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바위가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사실도요. 과학자들은 고해상도 사진과 현미경,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대충돌날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거의 멸종시킨 대재앙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만년설도 생기지 않은 모든 것이 초록으로 뒤덮인 평화로운 지구입니다. 공룡들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3에서 4도 높았던 당시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 위에선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육식 초식 공룡이 번성했고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인 속시 식물들이 등장해 확산했습니다. 바닷속에선 대형 해양 파충류와 함께 오징어와 조개를 합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의 생물인 암모나이트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600만 년 전 거대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합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신생대의 첫날이 지구 대격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칙술루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어딘가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룡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당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밝은 점 별똥별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그 별똥별이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건 별똥별이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곧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 5번째 대멸종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충돌 오프전.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떨어진 이 소행성은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입니다. 폭은 약 10km, 무게는 460조 톤에 달하는 운석은 초속 20km로 유카탄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우주 암석들은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대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감속하고 대기의 마찰로부터 연소합니다. 반면 더 큰 바위 조각들은 살아남아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처럼 큰 칙술루브 소행성은 바위를 던지듯 우리의 대기권을 강타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거대한 우주암석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전 세계 8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필 그곳으로 소행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우주암석이 지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공룡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겁에 질린 공룡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정해진 운명을 피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가장 큰 화산 폭발보다 10억 배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운석은 지구의 지각 속으로 파고들어 수백만 조각으로 폭발합니다. 그때의 흔적이 폭 150km, 깊이 20km의 칙술루브 분화구입니다. 소행성의 충돌은 공기의 폭발도 일으켰습니다. 강렬한 압축 상태에서 공기는 수천도까지 가열됩니다. 충돌 반경 안의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돌한 소행성은 지구에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운석의 작은 파편들은 운석이 판 거대한 구멍에서 튀어올라 멀리 캐나다까지 날아갔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지구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공룡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쓰나미까지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을 때 파도의 높이는 거의 1.6km에 달합니다. 고층 빌딩 높이의 엄청난 쓰나미는 태평양을 건너 북대서양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재와 쓰나미만으로도 살아남은 공룡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악의 지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충돌 5분 후 작은 돌과 먼지 그리고 재들이 대기 중으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 잔해들이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 녹아내립니다. 이 뜨거운 용암이 하늘에서 불타는 비를 내립니다. 불지옥입니다. 충돌 10시간 후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죽음을 맞은 것이죠.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인 공룡은 우리 지구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충돌 한 달 후 더 큰 문제는 충돌 다음이었습니다. 15조 톤에 달하는 재와 그 흐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태양이 가려진 지구는 어둠과 추위가 장기간에 걸쳐 닥쳤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고 공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동물들은 공기 부족으로 멸종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고 많은 해양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육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을 위한 식물이 없고 육식 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먹이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산성비까지 내립니다. 하필 칙슬루브 운석은 유황이 많은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으로 발생한 열이 독성 가스를 즉시 발생시킵니다. 방출된 가스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해 산성비가 되어 지구 곳곳에 내립니다. 바닷물은 독성이 되었습니다. 황농축액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바다와 육지, 그 어디에도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추위가 끝장을 내버립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서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대재앙으로 지구의 정복자였던 공룡들은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끝난 것만 같은 지구에 다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지구에 씨앗과 꽃가루는 지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바람이 양치류 씨앗을 퍼뜨리고 10여 년에 걸쳐 지구 곳곳에 씨를 뿌립니다. 바로 양치류가 수천 년 동안 숲을 복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뒤 10만 년이 지나자 야자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비해 민물에 사는 생물들의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충류 중에서는 오직 거북이와 악어의 고대 조상만이 지구 물의 온도와 산성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무게가 25kg 이상인 모든 육지 동물은 멸종했습니다. 동물의 생태계가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뿔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공룡이 사라진 지 1500만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는 공룡보다 훨씬 컸는데 약 400만 년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공룡을 멸종하게 한 것은 지구 전체에 발생했던 암흑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운석이 다른 곳에 떨어졌더라면 상황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멕시코만의 얕은 바다가 아닌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먼지와 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먼지와 재로 인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변화나 화산 폭발, 감마선 폭발, 알칼로이드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룡들은 어차피 멸종됐을 거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소행성의 충돌은 그저 먼저 벌어진 사건일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나사는 소행성 탐사 임무를 통해 수집한 가장 큰 소행성 샘플이 담긴 우주 캡슐을 열었습니다. 이 샘플은 초기 태양계의 타임캡슐과 같은 것으로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것이죠. 몇 개월 동안 씨름한 끝에 시료 용기의 뚜껑이 열리자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검은 먼지와 파편층이 있는 것을 보고 숨막히게 감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일어나 화면을 가리키며 매우 흥분하였죠. 실험용으로 사용할 만한 샘플 재료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테스트하기가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샘플은 밀봉된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소행성 베누는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입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 베누의 암석 샘플 중 샘플 시료의 약 70%는 미래에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훗날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보존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과학팀에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시료에서 분석 결과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였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베누의 샘플에서 탄소와 물을 비롯해 생명체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산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행성 베누가 고대 해양 세계의 한 조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암석 샘플에 담긴 비밀들을 탐구하고 직경 500m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에서 외계 샘플을 수집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소행성을 탐사하여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탐사 임무입니다. 주노 탐사선과 뉴 허라이즌스를 잇는 뉴 프론티어 계획의 세 번째 탐사선이죠. 베누는 매우 오래된 소행성이므로 이 임무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계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태양계의 형성은 물론 생명의 기원에 관한 정보가 담긴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소행성의 사진을 찍었고 혜성의 꼬리에서 샘플을 수집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 탐사선은 소행성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직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소행성을 여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베누까지의 여행은 2년 4개월간의 항해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시리스 렉스는 약 22억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사의 목표는 베누 표면에서 60g의 표토와 먼지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누의 궤도에 진입하여 천천히 하강한 다음 소행성 표면에 닿는 순간 로봇팔에서 질소가스를 방출해 샘플러에 포착하고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임무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누는 직경이 약 490m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작은 소행성으로, 이 같은 작은 소행성은 중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의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여 베누의 대략적인 모양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매핑했지만, 소행성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베누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 베누의 모습은 큰 바위로 덮여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직경이 58m나 되었죠. 오시리스의 엔지니어들은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벤누를 돌며 표면을 매핑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최적의 위치를 선택해야만 했죠. 나사의 신중한 심의 끝에 샘플 수집을 위한 잠재적인 4개의 장소 중 결국 오시리스의 착륙 장소를 나이팅게일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장소는 상대적으로 바위가 없어 보이는 분화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착륙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소행성 표면 아래에 노출된 물질들을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죠.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천천히 느린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리스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시도하였죠. 천천히 앞뒤로 돌진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착륙하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곧 벤누의 표면에 닿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계속해서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소행성과 혜성의 표면을 생각할 때 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소행성에서도 설 수 있을 만큼 소행성의 표면 또한 단단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벤누와 같은 작은 소행성의 경우 중력이 낮아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표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었죠. 이것은 벤누가 너무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탐사선이 그 안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리스의 팔은 벤누 표면 속으로 거의 0.5m 아래로 가라앉았고 추진기가 그 추락을 저지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는 비록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를 예측하고 미리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샘플은 캡슐화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암석으로 인해 막힌 플랩으로 인해 재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샘플 측정을 건너뛰고 반환을 위해 밀봉하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탐사선의 계획은 60g의 소행성 재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벤누와의 9초라는 짧은 접촉만으로도 오시리스 탐사선은 300g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가 예상했던 것의 5배였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샘플러의 헤드를 닿는 플랩에 암석이 끼어 소량의 재료가 손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 탐사선은 샘플러 헤드를 내장된 밀봉 용기로 옮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의 맹렬한 질소가스 폭발로 인해 소행성 벤누의 새로운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벤누의 약한 중력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던 소행성의 암석들은 모든 방향으로 발사되면서 6톤의 토성 먼지가 우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동안 오시리스 탐사선은 소행성 위로 날아가서 소행성을 촬영하며 결과를 확인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벤누의 표면은 달라졌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오시리스 탐사선은 벤누를 마지막으로 비행을 한 후 지구로 돌아가는 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2023년 9월 24일 탐사선은 지구 근처에 도달하여 소행성 샘플이 담긴 캡슐을 지구로 방출했습니다. 이 캡슐은 12km/s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낙하산을 펼치며 하강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캡슐은 유타주 훈련장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사 직원들이 회수하였죠. 며칠 후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은 오시리스-렉스에서 나온 반환된 샘플 용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놀랍고 흥분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소행성 벤누의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 용기에 붙어있는 검은 가루와 모래 크기의 입자층이었습니다. 이 먼지들은 캡슐 내부를 코팅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포함한 외부까지 확장되어 있었죠. 이 먼지들은 뚜껑과 본체 사이의 작은 구멍을 통해 샘플 용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오시리스-렉스가 벤누에 착륙했을 때 소행성 표면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으며 특정 물질이 우주로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죠. 오시리스는 7년간 62억 킬로미터의 우주를 왕복하였습니다. 탐사선이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벤누의 암석과 흙먼지 샘플들은 총 121.6g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죠. 이는 애초 목표인 60g의 2배이자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에서 가져온 소행성 시료 중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전체 시료의 약 70%는 훗날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과학팀에 분배할 계획이며 이미 분배된 시료에선 분석 결과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대 과학자들은
나사로부터 벤후 암석 표본 200mg을 받아 지난 몇 달간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해 성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사문암을 비롯한 점토 광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런 광물은 지구에서 멘틀에 있는 암석이 해저로 밀려 올라가 물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암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연구진은 또한 벤후 표본의 검은 암석 중 일부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인산염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발견한 인산염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에서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소행성 벤후는 태양계 초기에 엔셀라두스의 절반 크기인 천체의 일부였으며, 행성이 완성되기 전 미행성체였던 천체가 충돌로 부서지면서 우주에 흩어진 수천 개의 조각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벤후의 암석 표본에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 주목하고 있죠. 이 구조체는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아주 작은 방울 모양의 구체인 나노글로불입니다. 라우레타 교수는 이 구조체가 원시 세포와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세포와 같은 구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번 연구가 단순히 벤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아닌 45억 년 전 초기 태양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생명이 살기 좋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오늘은 우주의 시간으로는 그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성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죠. 과거의 지구는 쏟아지는 운석에 맞고 엄청난 화산 폭발과 생명체의 대량 멸종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래하여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큰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구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행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얇은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구의 얇은 대기들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죠.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수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만약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 내로 질식하거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지구는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끝도 없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행성 테이아는 초속 15km 속력으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였죠. 이 충돌은 지구 표면을 변화시켰고 수조 톤의 파편들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었죠. 젊은 행성의 조각들인 뜨거운 먼지와 돌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달을 형성하였으며 젊은 행성 주위 궤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20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의 23.5도만큼 기울어져 현재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테이아가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흡수되어 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스듬히 충돌했다면 파편들은 더 넓게 흩어져 우리의 밤하늘에는 작은 달이 여러 개 생겼을 것입니다.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는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성 안에는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 화합물인 물입자가 있었죠. 지구의 모든 물이 이 유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적인 유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유성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이 유성들이 20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지구에 축적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풍의 수소이온이 유성과 충돌하여 표면 아래로 산소 원자를 방출하며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냉각됨에 따라 더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물과 같은 가벼운 화합물은 표면 위로 올라왔죠.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지구의 표면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린 비는 원시바다를 만들었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44억 년 전쯤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생루대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급 바람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달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조수가 형성되었죠. 새로운 지구는 이 기간 동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각 아래 멘틀의 흐름으로 인해 큰 암석판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행성 표면의 이 판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산과 화산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올라 작은 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원시 행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냉각되면서 중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면서 지구의 자전 또한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는 유독하였으며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38억 년 전의 유성의 공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유성들은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해저는 암흑이었습니다. 해수가 지각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혼합물이었으며 이런 탑들도 생겨났죠. 이 수중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이었습니다. 원시 바다의 해저에서는 열수 분출공과 같은 곳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6억 년 정도 전에 열수에서의 고에너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특수한 유기물들이 생겨나 진화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지구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후 이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단지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우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같은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산소를 채웠습니다. 이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었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서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되었죠. 이 박테리아는 현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만을 탐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견하였죠. 샤크만의 얕은 하멜린풀은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고 건조해서 다른 동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짰습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38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여전히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특이한 암석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세균은 자라면서 끈끈한 점액질을 내뿜어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이 점액에는 남세균은 물론 물속을 떠다니던 모래나 진흙 입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넓게 자란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로 또 층층이 끈적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쌓여 큰 돔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으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주생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생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미세한 규모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가득 번성하였으며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점 산소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가득 채운 산소는 원시 대기로 새어나갔습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지구상에 경쟁할 수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는 데에는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 계속되는 광합성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성층권의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암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 건물 뒤편으로 가면 둥글둥글한 모습에 멀리서 보면 마치 호빵처럼 보이는 바위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물이 만들었고 이 생물 덕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의 박테리아 군락 덕분이었죠. 하지만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 생명 초기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소로 인해 혐기성 박테리아에게는 멸종으로 가게 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빛과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박테리아에게서는 산소가 독성 폐기물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지구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억 5천만 년 전부터 6억 3,500만 년 전 시기에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이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 전체와 전체 해수면의 절반이 얼어붙은 상태였죠. 지구는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 기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의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형성된 호주 중부의 퇴적층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사실 2억 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처럼 눈덩이 시기와 해빙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7억 1,700만 년 전 발생한 스타티안 빙하기는 약 5천만 년 동안 가장 극단적인 추위가 지속된 시기였지만 이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바다에는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조류가 크게 증식하였으며 이를 잡아먹는 보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눈덩이 지구가 끝난 6억 3,500만 년 전부터는 독특하게 생긴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였으며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현생 동물군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였고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고생대는 5억 3천만 년 전 지구가 빙하시대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2억 8,9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 시대의 바다에는 생명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듯이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저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생물뿐이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펌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기간 동안 지각이 이동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합쳐져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곤드와나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호주 및 인도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꽤 큰 지표면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륙이 남극 위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빙하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물학적 다양성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졌죠. 이제 바다에는 삼엽충과 조개 모양의 완종류 등 물고기와 같은 복잡한 해양 척추동물이 가득합니다. 물속에는 턱없는 물고기인 갑주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들이 바다를 돌아다녔죠. 이 갑주어들은 턱도 없고 지느러미도 꼬리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바다 밑을 헤엄치면서 흙을 빨아올려 미생물들을 걸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다는 이 턱없는 물고기 갑주어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면 최초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식물은 한때 불모지였던 대륙지각을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큰 초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자랐으며 울창하고 넓게 펼쳐진 숲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프로토탁사이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곰팡이도 있는데 이 곰팡이는 높이가 무려 약 8m에 가까웠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다세포 진핵생물은 육상을 점령하고 하늘에 진출했으며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급락하게 되어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80%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약 4억 4,4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봉기 시대는 바다 및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물고기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주름잡던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넓고 얕은 내만에 살고 있었죠. 거대 육식어류인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 판피어류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최대 8.8m였으며 몸무게는 무려 4톤에 가까웠죠.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턱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골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턱 주변 근육과 인대의 흔적은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0.02초의 속도로 입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미는 턱 안으로 먹이를 빨아들이며 톱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잘라 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리고 순한 갑주어들은 판피류의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둥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구조와 힘은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왜 대봉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억 5,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세계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되었던 석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석탄기 시대 동안 지구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호수가 많았고 강과 늪이 많았습니다. 숲은 양치류와 곰봉이끼와 같은 거대 포자식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죠. 나무는 10m 높이로 자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지구를 덮었으며 식물 잔해의 유기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 퇴적물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석탄 퇴적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숲의 성장은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동물과 곤충은 당시 높은 수준의 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에서 자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상 동물은 많지 않았지만 곤충의 크기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죠. 공포 영화에서나 상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 메가노라이트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그들의 턱은 약탈적이었죠.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뾰족했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에 죽은 이 거대한 잠자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진해의 먼 친척인 끔찍한 절지동물도 살았습니다. 3m 크기의 곤충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치웠죠. 그들은 또한 작은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길이가 1m나 되는 양서류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파충류는 척추가 있는 현재의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였죠.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키메라처럼 보였습니다. 상어의 먼 조상인 헬리코프리오는 아래턱의 전기톱과 비슷한 소용돌이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실제로 보게 된다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체는 10m에서 12m에 달했고 날카로운 나선형 이빨은 직경이 90cm 크기였습니다. 아래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프리온의 이빨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 오징어나 크릴 새우 등 부드러운 먹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 페름기 시대의 지구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진 것이었죠. 지구의 대륙들은 이제 막 서로 충돌하여 행성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대륙들이 충돌하며 합쳐지면서 초대륙의 중앙에는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죠. 실제로 이 산맥들은 너무 커서 판게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산맥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비구름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초대륙의 내부에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습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식물들도 적응해야만 했죠. 멸종된 원시 포유류의 조상인 디메트로돈은 무서울 만큼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디메트로돈을 만난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 고대 도마뱀은 길이가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습니다. 등 위로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실제로 파충류보다 현대의 포유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돛이 파충류의 체온을 조절하여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기후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날카롭고 납작한 이빨은 악어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디메트로도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페름기 중기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판게아의 평균 기온은 25도까지 올랐고 화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이동하였습니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도마뱀과 돼지 사이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1m에 불과하였으며 굴을 파기에 적합한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었죠. 곧 또 다른 포유류 같은 도마뱀이 진화했습니다. 키노돈트는 거대한 설치류처럼 보였으며 길이는 약 1m 크기 정도였으며 수염이 있었고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지배력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생물은 거인류에 속하는 고르고노프시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곰과 같은 이 동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일 수 있으며 크기가 1kg 미만에서 1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9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대멸종이라고 불리우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대량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재앙적인 멸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 시대의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전체를 10m 두께의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지구는 매우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륙을 휩쓸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하였죠. 햇빛을 차단당한 지구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곧 있어 동물이 뒤따라 죽어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더욱 산성화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페름기의 바다 동물은 대다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양 생물의 95% 이상과 육상 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하게 되었죠. 이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전멸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 진화한 덕분에 후대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대멸종 이후 한동안 지구상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 수국류가 대부분의 육상 지역에서 활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돼지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땅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의 주원인을 산소 농도 저하로 보는 학자들은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다른 시냅시드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멸종 이후 텅 비어있는 대지에서 지상 척추동물 중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으며 대략 10억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중기부터는 공룡과 익룡, 악어의 조상인 파충류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구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새로운 시대인 공룡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날을 항상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재료는 지구에 발견할 수 있는 화석 기록일 것입니다. 과거 고생대의 지구는 완전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상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것 같은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바로 유로파와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지하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태양계에 깜짝 등장한 오umuamua.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오umuamua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성간물체 오umu아무아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나갔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는 다시는 연구할 수 없을 만큼 머나먼 곳으로 사라졌죠. 이것의 기원과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길이 400m의 오umu아무아는 2017년 말 태양계의 중심부를 통과했습니다. 짧은 방문 기간 동안 이 미스터리 우주함석은 2400만 킬로미터 이내까지 지구에 접근했으며 불과 발견된 지 몇 주 만에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오umu아무아를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해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umu아무아의 정체가 소행성인지 해성인지를 두고 과학자들의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umu아무아는 소행성도 해성도 아닌 외계인이 만들어 보낸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도 나사는 천문학계에서조차 외계 비행체로 의심하여 수많은 조사를 했을 정도로 이 천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오umu아무아의 변칙적 특성으로 인해 해성과 소행성 그리고 인공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죠. 과연 오umu아무아는 우주의 천체일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일까요? 먼 별에서 날아온 부서진 행성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우리 태양계로 보내진 외계 기술의 일부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론들을 모두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 중심을 통과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로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수수께끼 같은 물체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이론과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umu아무아는 우리 태양계에 도착한 최초의 성간물체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물체에 대해서 해성인지 소행성인지조차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발견할 당시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발원한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생김새와 움직임이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보지 못한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길이가 400m 정도의 폭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해 옆에서 보면 마치 길쭉한 방망이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보아온 얼음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소행성이나 해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독특한 이동 노선이었습니다. 배가 방향에서 시속 92,00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와 태양계를 잠시 방문한 후 페가수스 자리 쪽으로 날아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루트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태양계 소행성의 궤도와는 달랐습니다. 오umu아무아는 2017년 10월 19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이 태양계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상한 천체 하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관측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최초의 인터스텔라 천체인 성간천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를 하와이 언어인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와이 언어인 오umu아무아를 번역하면 탐색자라는 뜻이지만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의 공식 명칭을 발표하면서 저 멀리에서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다르게 정의하며 발표하였죠. 어느 쪽이든 오umu아무아의 이름은 이 천체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한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를 관측한 지 수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색자를 뜻하는 오umu아무아는 이전에 발견된 모든 해성 및 소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미스터리하고 낯선 천체였던 것이었죠. 오umu아무아의 엄청난 이동 속도는 과학자들에게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태양계로부터 멀어질 때 태양의 중력에 맞서는 일반적인 천체보다 그 탈출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행성이나 별과 같은 큰 물체는 해성과 소행성을 포함한 작은 물체를 가속하는 중력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umu아무아는 태양계를 지나갈 때 속도가 무려 태양계 해성보다 3배 빠른 시속 약 31만 5천 km로 오umu아무아의 가속도는 이러한 중력 도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의 속도는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1년 12월 지구를 근접하여 지나간 레너드 해성의 속도가 시속 25만 km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오umu아무아의 속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보통 태양계로 날아드는 해성은
먼지나 얼음 조각 등 돌멩이로 만들어져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가열됨에 따라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혜성의 뒤쪽으로는 불꽃과 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같은 가스가 방출되며 혜성이 가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umu아무아에서는 혜성 활동에 전형적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혜성의 일반적인 비행 속도를 넘어 혜성에서 볼 수 있는 꼬리의 흔적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의해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같은 과학자들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슈무엘 비알리 박사는 오umu아무아가 외계인이 보낸 물체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레터스에 발표했습니다. 외계인이 태양계 내부 탐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 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팀은 왜 이 물체를 외계 우주선으로 단정지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상한 가속도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체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중력이 천체 비행을 방해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오히려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태양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팀은 혜성 가설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태양 가까이 있을 때 표면이 떨어져 나간 것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만약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졌다면 이동 속도뿐 아니라 오umu아무아의 자전 속도도 동시에 빨라져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성의 전형적인 특징인 꼬리가 없다는 것과 혜성 주위에 성운 모양 물질인 코마 등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umu아무아를 혜성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못 박았죠. 반면 러브 교수팀은 오umu아무아가 솔라세일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솔라세일은 얇은 금속막을 범선의 돛 모양으로 만들어 태양빛의 광자를 복사에너지로 연료 삼아 비행체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결국 태양 복사압이 오umu아무아의 독특한 가속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었죠. 태양 복사압을 연료로 삼는 솔라세일은 실제로 2010년 5월 20일 태양빛이 돛에 부딪힐 때 생기는 힘으로 날아가는 이카로스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카로스는 이후 금성을 지나 초속 400m 정도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주기업 스타샷 이니셔티브도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2036년 발사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류가 스타샷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계에서 4.37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를 탐사하려는 것처럼 오umu아무아 또한 외계인이 태양계 탐색을 목표로 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도 없이 태평양의 난파선처럼 중력과 별의 복사 영향으로 인해 우연히 태양계까지 흘러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 러브 교수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세티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군지평 전파 망원경인 앨런 망원경 집합체 ATA를 이용해 지구에서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umu아무아의 전파 신호를 관측한 결과 인공신호로 분류할 만한 아무런 신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러브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죠. 하지만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는 인공신호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오umu아무아가 어떤 신호도 측정되지 않은 것은 영화 스타트rek처럼 공간이동을 시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오umu아무아가 고등 생명체의 산물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오umu아무아를 발견한 것은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후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양에 묶여있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관측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쌍곡선 궤도라고 부르는 궤도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쌍곡선 궤도는 우주함석이 우리 태양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간 공간에서 날아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메랑 모양의 궤적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번 지나쳐간 후로는 두 번 다시는 이 우주 암석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최초로 관측된 성간 천체 오umu아무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오umu아무아의 가속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서는 아쉽게도 실제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새로운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 조교수인 제니퍼 베르그너와 코넬 대학의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박사 후 연구원인 데릴 셀리그만은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며 마침내
이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몇 년 동안 오umu아무아의 가스 방출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혜성에게서 방출되는 가스에 먼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나중에는 수소와 같은 일반적인 혜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휘발성 물질인 질소나 일산화탄소로 구성됐을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설명에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오umu아무아의 크기로 물체가 얼기 위해서는 극도로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가 형성되는 고밀도의 분자구름 내부에서는 그만한 온도가 유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질소는 은하계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물체의 양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성간 매체를 통해 이동하는 혜성은 기본적으로 우주방사선에 의해 가열되어 결과적으로 수소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오umu아무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부에 갇혀있던 수소와 같은 가스가 태양에너지에 가열되어 방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연구진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이 수소 방출의 힘이 오umu아무아의 이상한 가속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40년 이상의 실험적 연구에서 우주선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입자가 물 얼음에서 분자 수소를 분리할 수 있을 뿐더러 얼음 블록 내부에 가두어둘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론천문연구센터 팀엠 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팀에서 오umu아무아는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천문학계에서는 오umu아무아가 수소와 물 얼음으로 구성돼 있어 성간을 통과해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죠.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와 기체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오umu아무아가 우주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가열 및 냉각 과정을 고려한 연력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얼음이 기체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오umu아무아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표면 온도를 추정한 결과 온도가 매우 낮아 오umu아무아를 추진할 힘이 부족하고 충분한 수소 얼음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TM 황 책임연구원은 오umu아무아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umu아무아의 기원이나 그 특이한 형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외에도 꽤 많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관측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관측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 물체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힐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비슷한 성간 물체를 또다시 발견할 경우 수소 얼음이 승화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이루어질 대형 시놉틱 관측망원경 LSST를 통해 많은 성간 물체를 탐지한다면 오umu아무아의 기원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혁신적인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 고급 개념인 NIAC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간 천체를 직접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태양 중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MIT 연구팀이 제시한 대안은 솔라세일을 이용한 정지위성이었습니다. 먼저 태양계 외곽에 여러 대의 작은 탐사선을 빙 둘러 띄워놓고 정지궤도 위성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상태로 성간 천체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며 언제든 출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간 천체가 발견된다면 적당한 위치의 탐사선을 골라 태양 쪽으로 자유낙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료 없이도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점차 가속할 수 있으며 자유낙하 궤도는 솔라세일을 범선의 도처럼 이용해서 성간 천체와 만나는 코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지나친 뒤에는 다시 솔라세일로 추진력을 얻어 성간 천체를 따라잡는다는 획기적인 발상인 것이죠. 연구팀은 중력 슬링샷으로 성간 천체에 도달한 탐사선이 장기간 랑데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간 방문자가 발견되어 천문학자들에게 남아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성간 천체라고 하기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다는 오umu아무아.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성간 물체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한 가속도로 태양계에 들어온 미스테리한 외계 천체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학은 우주와 세상을 보는 우리만의 관점일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함에 따라 과학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 시대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 또한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994년 7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은 보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연구조차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목격된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충격적인 폭발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원자폭탄 3억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총 21개로 쪼개진 혜성의 파편들은 6일 동안 목성 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은 목성 대기에서 3000km 높이까지 거대한 물질 기둥을 만들었으며 구름 꼭대기에서 성층권까지 거대한 잔해 기둥이 생성되었죠. 목성의 엄청난 중력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대기 온도를 섭씨 3만 도에 달하는 온도까지 가열시켰습니다. 충돌 당시 혜성은 시속 21만 6천 km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가장 큰 조각은 직경 2km에 달하였습니다. 그 충격은 몇 달 동안 거대한 구름을 일으켰으며 목성 대기의 대적전보다도 더 두드러진 흉터를 남기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과 같은 이 정도의 대규모 충돌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는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죠. 달에서 보이는 운석 구덩이는 아직도 선명한 충돌 자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였고 비조류 공룡들이 갑자기 대량 멸종된 사건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충돌 이벤트를 실제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혜성이 행성에 충돌하는 목성 충돌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였죠. 만약 이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5월)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모두 목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한 혜성 때문이었죠. 그 혜성의 이름은 바로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발견은 1993년 3월 24일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슈미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근지 구천체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정말로 우연찮게 혜성을 촬영하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찍힌 혜성 사진 한 장으로도 혜성이 평범한 혜성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혜성의 핵은 여러 개가 존재했으며 혜성이 목성으로부터 겨우 4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혜성과 목성이 가까워 보이는 것이 그저 바라보는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실제로 목성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목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1992년 7월 7일 목성으로부터 4만 km 떨어진 곳을 지났는데 이 거리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목성과 가까운 메티스보다 안쪽이었고 목성의 로슈안계 내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혜성은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름이 5km 이상이던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지름 1km에서 2km 소혜성들로 분해된 채 차례차례 목성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미 목성의 중력에 잡혀 종말을 향해 내닫는 이 소혜성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였지만 이 혜성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태양계의 신비로운 장관은 우리가 목성에 대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조각들은 각각 알파벳을 따서 A 조각부터 W 조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그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 다양하였죠. 1994년 7월 14일 드디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21개의 조각들이 초속 60km라는 맹렬한 속도로 목성에 돌진하였고 차례대로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충돌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관측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이번 혜성과 목성의 충돌을 관측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과 우주에 떠있는 관측시설을 총동원했습니다.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과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물론이고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는 2.6AU 거리에서 충돌 장소를 주시하였으며 해왕성을 통과했던 보이저 2호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관측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7월 17일 새벽 5시 18분 예상대로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해성을 공동 발견한 유진 슈메이커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하였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충돌 순간을 잡은 레이저 영상들이 미볼티모어의 천체 관측소를 통해 전송되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같은 충돌 장면을 오늘 밤 목격하게 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라며 기뻐하였죠. 충돌 당시 해성 파편들의 속도는 초속 약 6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기 온도는 섭씨 3만 도 이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연기의 역류는 목성 바람에 의해 점차적으로 흩어졌지만 충돌 잔해의 어두운 구름은 몇 달 동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료에 의하면 첫 충돌 당시 화구는 목성 상공 3000km까지 솟아올랐으며 충돌 몇 분 후 다른 화구들이 발견되었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의 온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화구들은 충돌로 인해 방출된 물질들이 목성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망원경들 또한 충돌 후 물질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충돌 지역에는 빠르게 검은 점이 생겨났으며 그 흔적은 지구보다도 커서 직경 5cm짜리 아마추어 천체망원경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 검은 점은 충돌 때 방출된 파편들로 인해 생겨났으며 충돌 방향 앞쪽으로는 초승달 모양이 나타났죠. 이후 6일에 걸쳐서 21개 파편들이 차례대로 충돌했으며 그리고 가장 큰 충돌은 해성 조각 중 지 조각이 낙하할 때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생긴 점은 지름 12,000km에 육박하였으며 약 600만 TNT 메가톤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였죠. 이후 충돌은 마지막 W 조각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 조각이 대기권을 관통하며 목성의 대기 하부에 있는 물질들을 들어올려 구름 아래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기를 통해 흡수선을 분석한 결과 목성의 대기에는 황과 이황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혀졌으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도 감지되었죠. 목성에서 발견된 황의 양은 작은 해성 핵에서 나올 만한 양보다 훨씬 컸고 이는 목성 자체에 이러한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자들 이외에도 철, 마그네슘, 규소 등 무거운 원자들 또한 감지되었고 이는 해성이 아니라 목성에서 나왔다고 거의 확실시되었죠. 또한 분광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도 발견되었지만 예측값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구름 밑에 물층이 예상보다 더 얇거나 해성이 충분히 대기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해성의 파편인 K조각은 목성과 충돌한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충돌 지역 근처와 그 대척점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로라의 발생 원인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입자들을 가속시켜 태양풍과 비슷한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여 오로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관측에 참여한 보이저 2호는 아무것도 관측하지 못했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화구가 보이저의 감지 범위 바로 직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저 2호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성이 목성의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기 때문에 목성이 천체를 포획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나이 해성 정도의 큰 천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목성을 도는 해성들은 궤도가 불안정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보통 목성에 포획되면 궤도 이심률이 매우 커 궤도가 찌그러져 있으며 이것은 궤도 원점에서 태양이 궤도에 섭동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 0.3km 정도의 해성은 500년에 한 번 목성에 충돌하지만 1.6km 정도만 되어도 그 기간은 600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해성들이 목성 주변에서 갈라져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에 충돌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목성을 탐사하던 당시 행성 지질학자들은 칼리스토와 가니메데에서 사슬형 충돌구 13개를 찾아냈고 그 당시에는 충돌구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이 충돌하자 이 사슬형 충돌구가 쪼개진 해성의 조각들이 순차적으로 충돌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의 충돌을 통해 목성의 우주 청소기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해성과 소행성이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목성과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은 태양계로 진입하는 혜성과 소행성의 천체 수를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계의 장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말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충돌 사건은 지름 10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던 비조류 공룡들이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주는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 같은 충돌 사태가 도처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목성은 외부 태양계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많은 소행성들이 목성이라는 방패에 먼저 들이받음으로써 지구가 비교적 안전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 생물체의 대부분은 아마 멸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약 목성이 없어진다면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빈도수가 지금보다 더 몇천 배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단세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과 혜성의 충돌은 지구 생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소행성들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목성이 소행성 충돌 빈도수를 오히려 늘리기도 한다는 반대의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죠. 목성의 충돌 사건은 그 이후로도 계속 관측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슈메이커 레비9 혜성 충돌로부터 정확히 15년 후 목성의 남반구에 태평양 정도의 검은 점이 나타난 웨슬리 충돌 사건과 2010년 6월 3일에도 또 한 번의 목성 충돌 사건을 발견하였죠. 영화에서처럼 혜성이나 소행성 등의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그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밖에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충돌 가능성 또한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수십 년에서 수만 년 만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의 궤도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죠. 지름이 수백 미터 크기의 작은 우주물체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나 작은 나라 정도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직 위험이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이 같은 소행성과 혜성들에 주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구를 근접하는 천체에 대비하려면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그 크기와 궤도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바꿔놓거나 충돌 지역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지구를 근접하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 90%를 찾아낼 수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니오 서베이어를 2026년 상반기 중에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미양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우주선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과 충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지구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죠. 다트 프로젝트는 소행성으로부터 충돌 위협이 있을 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우주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기의 우주 충돌 실험은 소행성의 위험뿐 아니라 그 가치만으로도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냉장고 크기만한 이 작은 우주선은 무게 610kg으로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하였습니다. 소행성은 약 3톤의 TNT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소행성 충돌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과 사진 자료로 모두 기록하였죠. 이번 시험 발사로 나사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들을 어떻게 지구로부터 빗나가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또 소행성과 우주선을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 궤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에서 이루어진 실제 소행성 충돌 프로젝트인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on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다트 우주선은 2021년 11월 24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초유의 지구 방어 실험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명이 끝난 우주선이 행성에 충돌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은 다트 미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충돌 효과로 인해 디모르포스 소행성 궤도가 약간 느려지고 궤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행성의 궤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충돌 실험 대상인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직경 160m로 수년 전 공룡을 멸종시켰던 10km 크기의 소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지만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6배는 더 강력한 300메가톤 이상급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물론 디모르포스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다면 6,500만 년 전 비조류 공룡들을 멸종시킨 소행성 칙술루브와 같은 대격변 사건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지구에 도달하기 수년 전에 위험한 소행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매일 평균 100톤에 가까운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작아서 거의 모든 소행성들이 지구 대기의 마찰로 인해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중 1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몇 개의 소행성들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수십 미터에서 수킬로미터 정도 되는 소행성은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908년 지름 약 50m 크기를 가진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떨어졌을 때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무려 8천만 그루의 나무들과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서 발생한 운석 폭발은 15m에서 20m로 추정되는 작은 소행성이었지만 무려 수천 명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은 지구대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행성의 충돌 모습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미항공우주국은 1998년부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약 3만 개의 소행성을 식별해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소행성은 없었죠. 그러나 미항공우주국이 실제로 포착한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들은 약 2만 5천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도 안 되는 만여 개만이 확인되어 추적 감시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0개는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다트 미션입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다트 미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왜 하필 디모르포스가 이번 임무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게 될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의 작은 천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모체 디디모스와 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디모르포스의 크기는 길이 163m로 그보다 더 큰 780m의 모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관측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2022년 10월 4일 향후 40년 중 디모르포스는 지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돌은 2022년 9월 27일에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디모르포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었으며 소행성 충돌 결과를 지구에서 더 명확하게 관측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에 비해 특별한 과학적 관측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크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크기 정도이고 무게는 610kg에 불과하며 2개의 롤이 탑재된 금속 상자 형태의 우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목적은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게 펼 수 있는 태양 전지판과 고해상도 카메라, 충돌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를 찾아가기 위한 별 추적 장치, 추진에 필요한 추진 시스템과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 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우주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군사적 미사일에 적용되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다트 우주선에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큐브라는 작은 보조 우주선과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탑재되어 있는 리차큐브는 소행성 충돌 직전에 배치될 더 작은 큐브셋입니다. 이탈리아 우주국 ASI에서 만든 이 작은 큐브셋은 충돌 직전과 충돌 순간 그리고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모습을 포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약 610kg에 달하는 작은 크기의 탐사선 다트는 약 10개월간 우주를 향해하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초속 6.6km의 속력으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일주일 전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던 작은 큐브셋인 리차큐브가 분리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 조정을 하며 스마트 자율항법 비행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관제팀의 지시 없이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목표 지점으로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나사가 예상한 성공 가능성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알의 6배가 넘는 속도인 초속 6.6km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고작 160m 간역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연료 절약 모드로 전환해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죠. 다트 우주선은 점점 목표 지점으로 다가갔고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근접하면서 소행성의 실제 사진을 지구로 송출하였습니다. 다트 프로젝트 연구진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확대되고 작은 돌 하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마지막 순간,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지구로 송출하는 사진이 끊어졌습니다. 다트 미션 팀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사선과의 신호가 끊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다트 미션에서는 성공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는 반가운 신호였던 것이었죠. 다트 탐사선은 충돌 직전까지 그 생생한 장면을 지구로 보내주었으며 디모르포스 소행성의 모습은 마치 바위로 덮인 달걀 모양과 같아 보였으며 중력에 의해 간신히 붙어있는 돌더미처럼 보이는 소행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순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우주망원경들과 지구에 배치된 여러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막대한 양의 소행성 파편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과 먼지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모습이 모든 망원경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더 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돌 직후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들과 먼지에서 나오는 모든 적외선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소행성과 충돌하기 며칠 전 분리된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 위성 리차큐브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여 다트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연구팀들은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와 충돌할 경우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약 7분에서 11분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충돌 후 분석을 통해 관측된 새로운 공전 주기는 11시간 23분으로 무려 32분이나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예상보다도 충돌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트 미션으로 충돌이 남긴 여파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극적으로 다트 미션으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충돌 마지막 순간과 이 충돌이 소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의 소행성 충돌 때문에 소행성 궤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디모르포스는 충돌 전보다 32분 더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로 향하는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탐사선과 충돌시키는 임무를 통해 지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궤적 데이터와 충돌 직전의 소행성 표면 사진을 결합했으며 이를 통해 다트가 초속 6km 이상의 속도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태양 전지판 중 한 부분이었고 이 패널은 폭 6.5m의 바위에 부딪혔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는 최소 1000톤에 달하는 암석들이 분출되었고 이 파편들은 소행성 뒤로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소행성의 꼬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혜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원경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이동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몇 주에 걸쳐 관찰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은 충돌 후 사라진 두 번째 꼬리까지 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소행성 중심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충돌하여 충돌의 힘이 극대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 때문에 많은 양의 소행성 잔해가 바깥쪽으로 날아갔으며 이러한 충돌에 대한 힘의 반동은 소행성의 이전 궤도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며 이 잔해들의 분사로 인하여 디모르포스의 추가 추진력이 다트 탐사선에 의해 부여된 추진력보다 4배에 달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단 하나의 소행성에 이 기술을 시연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미래에 있을 위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충돌 실험으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트 프로그램 과학자인 톰 스태틀러 박사는 이 실험에서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소행성의 구성물질과 외형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과 행성들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행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험이 모든 소행성에 유사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소행성이나 혜성 등 지구 근접 천체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더 많은 천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트 미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본 소행성 방어 기술 또한 결국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위험한 천체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유럽 우주국 ESA는 2026년 말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의 후속 연구를 위해 헤라 탐사선을 쏘아 올릴 것을 발표하였으며 헤라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다트 미션에 따른 충돌의 여파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를 근접하는 소행성에 충돌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우주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후반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셔서 다양한 우주 이야기를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